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 핵 연구를 했을 리가 없다. 오만한 미국 연구원들의 발언이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은 한국을 발 아래 두고 핵을 가지지 못하게 했었는데요. 최근 미국 연구원들이 한국에 방문해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저는 CIA 본부 지하 2층에 있는 핵분석실에서 특이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평소엔 위성 사진으로 전 세계 원자력 시설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주로 이란과 북한 그리고 파키스탄 등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했어요. 상급자인 톰 워커가 아침 일찍 제 자리로 와서 한국 월성 원자력 단지 분석을 추가로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정례 점검이라고 했지만 왜 갑자기 한국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투명하고 협조적인 나라 아닌가요? 지난 20년간 한국 원자력 시설을 분석해온 저로서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지시는 지시였습니다. 월성 원자력 단지의 최신 위성 사진을 불러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4개의 중수로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냉각수 배출구에서는 항상 그렇듯 약간의 온도 상승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3호기와 4호기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평소보다 높은 열 신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평소보다 15도 정도 높은 온도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혹시 측정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6개월치 데이터를 불러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건물의 온도가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겨우 2도 차이였는데 최근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활동이 시작됐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건물 주변에 새로운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시설에서는 필요 없을 정도로 과도한 환기 시스템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연구원들의 일반 승용차만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수 차량들이 여러 대 보였어요. 방사능 차폐 표시가 붙은 트럭들과 물질 운반용으로 보이는 특수 컨테이너 차량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르고 계속 분석에 매달렸어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건물에서는 분명히 평소와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는 공정이었습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런 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동료인 사라 존슨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 월성에서 이상한 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말이죠. 사라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면서 그냥 시설 개보수 작업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더 깊이 파헤쳐봤어요. 2023년 같은 시기 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건물 주변이 완전히 조용했거든요. 심지어 출입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밤낮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활동이 가장 활발했어요. 이런 시간대에 일하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작업이라는 방증이었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1차 분석을 마쳤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단지 내 미확인 건물에서 3개월 전부터 새로운 고온 공정이 시작됐고 그 규모와 특성상 일반적인 연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몰래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 1층에 있는 상황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월성 원자력 단지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제출한 예비 보고서가 상부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어요. 톰 워커가 어제 갑자기 연락해서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하라고 했거든요. 국가안보회의 주요 멤버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면서 경호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여러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중간급 분석관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국 월성 원자력단지에서 발견된 이상 징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발표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월성 3호기와 4호기 사이 건물에서 관찰된 온도 상승 패턴을 설명했어요. 평소 대비 20도 높은 열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국방장관이 그 정도 온도 차이는 시설 개보수나 장비 교체 작업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라며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CIA 국장도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핵 개발을 할 기술조차 없을 거라고 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활동 증가와 특수 차량들의 출입 그리고 과도한 환기 시설 설치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런 징후들이 단순한 시설 개보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의장 브라운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군과는 거의 매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핵 관련 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는 논리였어요. 국무장관 블링컨이 더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70년간 우리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배신할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헛소리냐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와는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핵 개발 같은 민감한 사안을 숨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혹 자체가 동맹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비슷한 열 패턴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징후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도나 파키스탄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NPT 체제의 모범국가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핵 개발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었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월성의 이상 징후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하되 과도한 의심은 자제하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당부받았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모든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제 임무였어요. 일주일 뒤 오후 2시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215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원전 안전점검 전문가라는 가짜 신분증과 함께 소형 방사능 측정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성을 방문하는 거였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달랐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무시당한 후 톰 워커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공식 채널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으니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물론 극비 임무였어요. 한국 측에는 정례 안전 점검으로만 통보했고 실제로는 재처리 시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12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하지만 위성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19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긴장됐어요. 혹시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입국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공항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눴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 마지막 방문 이후 서울은 더욱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우리를 배신할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오후 3시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도착했어요. 마중 나온 담당자는 김성호 박사였습니다.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하더군요. 김성호 박사가 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내일 오전에 월성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하고 오후에는 관련 연구진들과 회의를 갖는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안전점검 전문가처럼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성호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먼저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지도 교수가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성호 박사가 최근 월성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말했거든요. 플루토늄 재활용 기술 개발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즉시 귀가 번쩍했습니다. 플루토늄 재활용이라니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단서일 수도 있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 했지만 김성호 박사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내일 현장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최근 많이 발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성호 박사는 정말 친절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숨길 게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플루토늄 재활용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게 위성에서 포착된 이상 신호의 원인일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내일 점검에 사용할 장비들을 점검했어요. 소형 방사능 측정기는 펜 모양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특수 샘플 채취 도구도 준비했어요. 만약 의심스러운 물질을 발견하면 몰래 샘플을 채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김성호 박사와 함께 월성 원자력 단지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이동한 후 다시 승용차로 30분 정도 달려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안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특별히 삼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저를 안내하며 각 시설을 설명해줬어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3호기 견학을 마치고 4호기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위성 사진에서 봤던 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호기와 4호기 사이에 자리 잡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다른 시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창문이 거의 없었고 벽면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건물은 무엇에 사용되는지 말이죠. 김성호 박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연구동이라고 하면서 아직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내부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민감한 성격이라서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단지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연구원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름은 박민수라고 했는데 핵화학 전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즘 연구소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뭔지 물어보니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플루토늄 분리 정제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플루토늄 분리 정제라니
그게 바로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 아닌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최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어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특수 차량들이 드나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사옥이 견학을 마치고 다시 그 의문의 건물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볼 기회였습니다. 건물 주변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반 연구시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환풍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펜 모양 방사능 측정기를 꺼내서 주변을 측정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3배 높은 방사능 수치가 감지됐거든요. 물론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원전 시설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였어요. 김성호 박사가 제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재빨리 측정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월성에서 새로운 연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조금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답했어요. 한국도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쯤 공식 견학 일정이 끝났어요. 김성호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뭔가 숨겨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플루토늄 분리 정제 연구와 높은 방사능 수치는 간과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의문의 건물, 야간 작업, 특수 차량 출입, 그리고 평소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7시, 저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방에서 어제 몰래 채취한 샘플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월성 견학 중에 그 의문의 건물 근처에서 몰래 흙과 공기 샘플을 채취했거든요. 휴대용 분석 장비는 작지만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CIA에서 지급받은 최신형 스펙트로미터였어요. 첫 번째 샘플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플루토늄 239의 흔적이 선명하게 감지됐거든요.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농도였어요. 이건 명백히 인공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두 번째 샘플도 검사해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급 플루토늄 특유의 방사능 스펙트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런 순도의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난 70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던 나라가 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공기 샘플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크립톤 85와 제논 133이 검출됐거든요. 이 동위원소들은 핵분열 과정에서만 생성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재처리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검사해봤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었고 그것도 무기급 수준으로 정제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김성호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월성으로 다시 와달라고 했어요. 어제 견학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샘플을 채취한 게 들킨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추가 설명을 해주려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월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며칠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모든 사람이 한국의 배신 가능성을 일축했었거든요. 오후 2시에 월성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김성호 박사 외에 다른 연구진 3명이 더 참석했습니다. 모두 핵공학 전문가들이었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회의실에서 김성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플루토늄 재활용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을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재활용 기술은
사실상 무기급 플루토늄 분리 기술과 동일했거든요. 중간에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최근 분리 효율이 95%까지 향상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95% 순도라니 그건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용으로는 그렇게 높은 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성호 박사가 개인적으로 저와 대화하자고 했어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박사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한국도 이제 원자력 기술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물어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제 규범 내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김성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국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과학적 증거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으로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어제 분석한 샘플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CIA 본부에 송신해야 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플루토늄 239 검출 데이터와 함께 상세한 현장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제목은 한국 월성 원자력단지 무기급 플루토늄 분리 확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정보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맹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라니 이보다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톰 워커로부터 간단한 회신이 왔어요. 내용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보고서 확인했음. 추가 분석 필요. 현재로서는 결정적 증거 부족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결정적 증거 부족이라니 무기급 플루토늄 검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즉시 톰 워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할 리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아마도 측정 오류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오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설령 한국이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즉시 중단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과학적 데이터보다 정치적 믿음을 우선시하다니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톰 워커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며칠 더 머물면서 추가 정보나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믿지 않다니요.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3월 23일 오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핵개발 의혹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역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미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관 제임스 데이비스와 만났습니다. 그는 국무부 파견 직원으로 한국 정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말하더군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 인상, 주한미군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은 무시하면서 사소한 무역 갈등으로 압박한다니요. 제임스에게 제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런 의혹 자체가
동맹 관계에 해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은 절대 미국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오후에 들은 소식이었어요.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의 반도체 기술 이전 제한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제임스는 이런 압박이 효과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혼자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워싱턴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플루토늄 검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한 일 아닌가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국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저녁에 다시 톰 워커와 통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핵 개발 의혹은 더 이상 추적하지 말고 다른 정보 수집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사소한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공식 임무와는 별개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군 기지 내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미 무역협상 대표단들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미국 측의 요구가 정말 가혹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 금지, 중국향 수출 제한,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까지 모든 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이었어요. 저는 경제 분석관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관련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진짜 임무였어요. 과연 한국이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통상대표부 차관보 마이클 존슨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준호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WTO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 존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한국이 미국의 우려를 무시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했어요. 기존 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김준호 차관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국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점심 휴회 시간에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마이클 존슨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어요. 또한 주한미군 축소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재개됐을 때 더욱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한국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미국 기업과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기술 강탈에 가까웠어요. 김준호 차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물을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존슨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압박에 한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고도의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굴복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응을 할까요? 김준호 차관이 잠시 동료들과 속닥거린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한국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계없이 자국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어요. 이 발언에 미국 측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다시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모두 미국 덕분이라며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김준호 차관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분명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상호 의존하는 동등한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이 계속 비협조적이면 동맹 관계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70년 혈맹도 영원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김준호 차관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동맹이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아니라면 언제든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발견한 핵 개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하던 와중 김성호 박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정례 점검에 미국 전문가로 참석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투명성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점검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IAEA에서 온 오스트리아 출신 단장 하인츠 밀러, 프랑스 원자력청의 피에르 듀랑,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의 다나카 히로시,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각국 전문가들이었어요. 모두 핵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점검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오늘은 1호기와 2호기를 먼저 둘러보고 내일은 3호기와 4호기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의문의 건물은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 건물은 제외됐는지 물어보니 김성호 박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건설 중인 시설이라서 안전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칠 전에 그 건물이 이미 가동 중인 걸 확인했었거든요. 1호기 점검을 시작했는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 저장 시설도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인츠 밀러 단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관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어요. 점심시간에 단지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다른 점검단 멤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에르 듀랑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최근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프랑스 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오후 2시쯤 2호기 점검 중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원자로 건물 지하에 있는 저장고를 둘러보는데 출입문이 평소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어요. 일반적인 방사능 차폐용 문이라기에는 너무 과도했습니다. 저는 몰래 두께를 측정해봤는데 무려 50cm가 넘었어요. 김성호 박사에게 왜 이렇게 두꺼운 문을 설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수준의 차폐는 일반 원전에서는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나 필요한 차폐 수준이었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문 앞에 특수한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방사능 오염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였어요. 이런 장비는 플루토늄 같은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나카 히로시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장비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나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반 원전치고는 과도한 장비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안전에 매우 신경 쓰는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4시쯤 점검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결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성호 박사가 추가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한국이 최근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용 후행 연료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인츠 밀러 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추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지만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과도한 차폐 시설, 정밀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플루토늄 분리 기술 개발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3호기와 4호기 점검은 결국 하지 못했죠. 한국이 철저히 숨긴 탓이었어요. 거길 어떻게 뚫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김성호 박사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핵물리학자라고만 알려줬는데 어떤 분일지 궁금했습니다. 7시 정각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민호 박사라고 하면서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생활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등을 물어봤어요. 이민호 박사가 말하더군요. 자신은 어릴 때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했는데 어린 시절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놨어요. 학교에서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매진해서 MIT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사 과정에서는 핵물리학을 전공했는데 특히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 기술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10년간 일했다고 하더군요. 미국 핵무기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는 뜻이었어요. 커피 2잔째를 주문하면서부터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안전 점검치고는 너무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전문가로서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CIA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보 요원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들킨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CIA 핵분석 전문가이고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러 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민호 박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인정했거든요. 이민호 박사가 설명해주기를 자신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털어놨어요. 로스알라모스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조국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비밀을 털어놓다니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게 알려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가 설명해준 한국의 핵개발 현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미 5기의 핵탄두를 완성했고 연말까지 10기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두 소형화된 전술핵 수준이고 잠수함과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플루토늄 순도는 95% 이상이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미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고체 연료 로켓 기술과 스텔스 잠수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이민호 박사의 대답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70년간 미국에 의존해온 것에 대한 피로감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들을 보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어요. 트럼프 시절 주한미군 철수 위협,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그리고 최근의 기술 이전 압박까지 모든 게 한국으로서는 모욕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도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핵을 가진 한국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긴급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민호 박사와의 대화 내용과 월성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한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을 담았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워싱턴이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정보가 잘못 사용되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거든요. 4월 1일 오전 10시 저는 다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가 더 늘어났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은 물론이고 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미국 안보라인의 최고 위층이 모두 모였어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이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모든 사람이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민호 박사와의 대화 내용부터 공개했어요. 한국이 이미 5기의 핵탄두를 완성했고 연말까지 10기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계 과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플루토늄 239 검출 데이터, 과도한 차폐 시설, 정밀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무기급 플루토늄 분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그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과 고체 연료 로켓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 브라운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즉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무장관 블링컨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70년 동맹국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어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도 이해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CIA 국장 번스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성급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심 휴회 후 토론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강경 대응을 주장했어요. 즉시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한국을 NPT 위반국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반면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비공개 대화를 시작해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공개적인 대립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이민호 박사가 전해준 한국의 진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용이 아니라 순수한 억제용으로만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강조했어요.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핵심을 짚었어요. 결국 선택은 두 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 압박하든지 아니면 핵을 가진 동맹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든지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4시쯤 회의가 잠시 중단됐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완전히 두 파로 갈라져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회의가 재개되면서
더욱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일단 한국과 비공개 접촉을 시도해보되 동시에 모든 군사적 옵션도 준비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었어요. 결국 회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를 거쳐 며칠 내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이틀간 격론을 벌인 끝에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무거워 보였어요. 한국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제이크 설리번이 지난 이틀간의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의 추가 분석 결과 한국의 핵 보유가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지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고 보고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이 먼저 강경 대응안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유엔 안보리의 NPT 위반 사안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서 한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국무장관 블링컨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무리한 압박을 가하면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CIA 국장 번스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최근 정보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은밀한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 같냐고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민호 박사와의 대화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더 이상 일방적인 종속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통령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한국의 핵무기가 실제로 위협적인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경우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이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의장 브라운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브리핑했어요.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공망이 상당히 견고하고 핵시설들이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완전한 파괴가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보복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배치된 핵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렇게 되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가진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핵 보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말했어요. 압박과 제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한국과의 비공개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공개적인 대립보다는 조용한 외교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강조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한국과의 비공개 접촉을 시도해보되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한국 측과의 초기 접촉을 담당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됐다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대화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았어요. 4월 10일 오전 9시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신저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린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국 측과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라는 것이었죠.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에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민호 박사와 재회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군요라고 했어요. 이미 제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이민호 박사가 먼저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절대 미국과 적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70년간 쌓아온 우정과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핵무기 개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우려사항도 전달했어요. 동맹국의 핵 보유가 NPT 체제에 미칠 영향,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연쇄 핵 개발 가능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어요. 이민호 박사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어요. 핵무기는 순전히 억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절대 다른 국가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핵 비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개인적인 심경을 털어놨거든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자랐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지만 항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 일하면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조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미국도 그런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굴욕이 아닌 자존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피해의식이 아닌 정당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 있으려 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종속과 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핵을 가진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면 동아시아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4월 12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이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단순한 핵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핵을 가진 동맹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민호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국도 이제 달라진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